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이론의 후반부 16번에서부터 30번 문제까지 2014년도의 기출문제이죠. 후반부 15문제 풀겠습니다. 자, 16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16번 문제는 반두라의 이론입니다. 반두라의 관찰학습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죠.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관찰학습이죠. 모델을 관찰해서 그것을 모델링을 통해 학습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 행동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학습이 일어난다. 이건 스키너가 말한 겁니다. 스키너가 바로 이제 강화를 강조했던 분이죠. 그런데 반두라는 외적인 강화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자기 강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 지문 들어갑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면 어떤 것도 모델이 됩니다. 맞습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정보만 줄 수 있다면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관찰한 것을 반드시 모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가 관찰했는데 유사성이 떨어지거나 또 그 모델의 신뢰가 별로 안 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한 것을 반드시 모방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모델의 신뢰성은 관찰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델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모델링은 증가합니다. 관찰학습을 한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환경, 행동, 개인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한다. 이것을 상호 결정론이라 하죠. 상호 결정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두라 이론에. 그래서 상호 결정론이라는 개념이 시작. 행동과 환경과 개인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뭐한다?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린다면 개인이 있고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무슨 작용한다? 상호작용을 한다. 이게 바로 상호 결정론의 그림입니다. 자, 됐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은 스키너의 이야기예요. 자,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인지이론에서 제시한 자기효능감이 있습니다. 사회인지이론의 학자도 반두라입니다. 반두라가 강조한 것이 또 자기효능감이죠.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4번에 있습니다. 4번은 개념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기효능감은 시작. 특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신념이에요. 신념. 그것을 우리는 자기효능감이라고 말합니다. 특정 과제를 다 수행할 수 있어. 그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있다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죠. 자, 이거부터 스타트하는 게 좋아요. 보시면 자기효능감은 노력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기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효능감이 높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과제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효능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높아도 결과 기대가 낮을 수 있어요. 이 결과 기대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라면 자, 자기 효능감은 나는 높아요. 그런데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예요. 그러면 이 결과 기대는 낮을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기 효능감이 높다고 해서 결과 기대까지 꼭 높은 것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가치, 속성, 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지각이다. 아니요. 자기 효능감은 제가 믿음과 신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 지각입니다. 자기 지각 이론이란 게 있어요. 맴이라는 학자인데 우리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 잘 나오죠.
자기 지각 이론을 말한 분이 뱀이란 학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각의 개념이에요. 자기 지각의 개념은 자기 효능감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 속성, 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지각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지각이라는 개념이에요. 답은 5번입니다. 자기 효능감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네요. 자,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회인지 이론의 자기 조절 전략은? 그렇습니다. 반두라가 말한 개념 중에 반두라의 개념 중에 자기 조절, 자기 규제라고도 하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학생에게 일주일 동안 게임하는 시간을 기록하게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기록해봐라 라고 했어요. 산만한 학생에게 알림이 울릴 때마다 나는 집중하고 있나? 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스스로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난 집중하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게 했고,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학생에게 일주일 동안 게임하는 시간을 스스로 기록하게 해보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자기점검입니다. 자기점검이라고요. 자기점검.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기 지시 아니죠. 자기 강화도 아니죠. 자기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건데 재구조화도 아니고, 자기 부여 자극 통제는 이게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을 일명 자기 통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기 점검이에요. 기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알람이 울릴 때마다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점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자, 19번 들어갑니다. 모델링의 기능이 간단하게 나왔네요. 사회인지론의 문제가 계속 나왔네요. 이례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나왔네요. 반두라 이론부터 쭉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두라 이론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반응을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관찰학습을 한다. 억제와 탈억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발적 회복이란 것은 사회인지론에 없죠. 이 자발적 회복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에 보면 자발적 회복이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종소리에 침 분비하는 그런 조건 반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소거가 되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강도는 약하지만 회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종소리에 침 분비가 반응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자발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이 모델링의 기능이라고 했는데요. 모델링은 일종의 모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즉 모델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모방 모델링인데, 첫 번째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델이 뭐 예를 들어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A가 바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모방하기 때문에 반응이 촉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찰학습, 뭐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억제와 탈억제는 반대말입니다.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억제는 뭐냐면 모델이 벌을 받았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겠죠. 자, 모델이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벌 받는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벌 받는 행동을 안 하겠죠. 이게 억제예요. 이게 억제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모델이 있으니까 모델링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탈억제가 있어요. 탈억제는 뭐냐면 모델이 부정적 행동을 했어요. 모델이 부정적 행동을 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벌을 안 받네? 모델이 부정적 행동을 했는데 벌을 안 받아요. 그러면 부정적 행동을 하겠죠. 부정적 행동을 수행하겠죠.
억제하지 않고 이 행동을 하겠죠. 왜? 벌을 안 받으니까. 이게 뭐예요? 탈억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이렇게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의 기능에 억제와 탈억제라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초인지. 초인지. 메타인지라고도 하죠.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사고에 대한 사고라고 하죠. 인지에 대한 인지, 사고에 대한 사고를 초인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 자기가 어떤 사고, 인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사고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초인지 학습 전략은 밑줄 긋기다. 아니요. 이거는 인지 학습 전략이죠. 인지 학습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가 머릿속에 그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암송하는 것도 있고요. 밑줄을 긋는 것도 있고요. 저는 밑줄 긋기를 좋아합니다. 밑줄 긋기 전략이 초인지가 아니라 그냥 인지 전략이에요. 자, 그 다음 초인지의 발달은 생후 1년 후부터 꾸준히 진행한다. 이제 돌 지났는데 초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초인지의 발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년기. 초인지의 발달은 청소년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청소년기가 바로 형식적 조작기라고 배웠죠. 이럴 때 추상적 사고도 되고 연역적 사고도 되고 가설적 사고도 되고 이렇게 인지의 수준이 고차원적으로 발달해야 초인지가 가능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과제를 해결할 때 초인지를 항상 사용한다? 아니요. 성인이 되면 과제를 할 때 초인지를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초인지라고 하는 전략을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인지 전략을 쓰고 어떤 것은 초인지 전략을 쓰는 거니까. 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조금 틀렸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전략을 점검하는 것, 이게 초인지입니다. 자, 내가 과제를 수행했어요. 인지 전략을 펼치면서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략은 인지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인지 전략을, 인지 전략, 이제까지 있었던 인지 전략을 점검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인지입니다. 사고에 대한 사고, 인지에 대한 인지. 자,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건 상관없어요.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해설해 보면 초인지의 개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짝 터치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번의 해설을 보시면 초인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 초인지의 개념은 어디에 있느냐? 2번 봐주시면 초인지, 상위인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초인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식하고 분석하며 통제하는 사고 능력이며 개인의 사고 과정 및 사고나 학습의 전략을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 바로 초인지입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두 번째 줄, 추리, 이해, 문제 해결, 학습 등의 인지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고등인지, 상위인지를 초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검 활동이 바로 초인지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됩니다.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감각 등록기에 대한 겁니다. 옳은 것은 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단계 모형이라고 있어요. 다단계 모형이 있는데 이 감각 등록기를 통해서 감각 기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인출을 하죠. 자, 다단계 모형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 감각 등록기는 이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은 유사어가 워킹 메모리라고 해서 작업 기억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기 기억 인출로 가는데 첫 번째, 정보의 저장 용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거. 이건 단기 기억이죠.
말 그대로 숏텀이에요. 그래서 장기 기억이 아닌 단기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일단 유입되면 영구적으로 기억된다. 당연히 장기 기억이 되고 영구적으로 기억되는 거니까. 자, 3번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연결이 되어야 저장된다. 이건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인데 생각나세요?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고 그것을 연결해서 저장하는 거. 이게 바로 정교화입니다. 정교화에 의한 장기 기억 파지 전략이죠. 그래서 정교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의 대부분을 청각적으로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단기 기억이 그렇습니다. 단기 기억. 제가 단기 기억의 작업 기억과 유사하다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여러분 해설에 없지만 이 작업 기억의 요소가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 중에 청각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고 시각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죠. 청각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음운 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시공간 메모장이 있습니다. 시공간 메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화적 완충기가 있고,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중앙 통제 장치 또는 관리자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작업 기억의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이 청각적인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음운 루프가 있는데 정보의 대부분을 이 청각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로 단기 기억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넘기려면 보세요. 어떠한 정보가 감각기관을 타고 들어왔어요. 이것을 이렇게 단기 기억, 작업 기억으로 넘기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어텐션 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감각 등록기, 감각 기억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기억의 과정에서 감각 기억이냐, 단기 기억이냐, 장기 기억이냐 그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22번 문제는 인출이 나왔고요. 인출을 못하는 게 망각이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겠죠.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정보의 인출 단서, 네, 중요합니다. 인출 단서가 있으면 인출이 되고 인출 단서가 없으면 오케이, 인출이 어렵겠죠. 인출 단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의 저장 방식입니다. 정보의 저장 방식에 따라서도 중요합니다. 저장 방식에 만약에 부호화가 잘 되어 있다. 저장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부호화 특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맥락 효과라든지 기본 일치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저장 방식에 따라서 이게 인출이 잘 될 때도 있고 인출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맞습니다. 정보의 유의미성입니다. 유의미성은 의미화 수준. 정보 처리 수준 모형에서 정보 처리 수준이 가장 높은 거죠. 정보 처리 수준 중에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인출이 잘 되죠. 기억도 잘 되고. 자, 그 다음에 습득한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습득한 다른 정보. 이게 간섭이죠. 간섭. 자, 제가 전화번호가 있는데 습득한 다른 정보가 있다. 친구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친구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습득한 다른 정보. 그러면 이 정보가 기존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간섭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출에도 영향을 주고 망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인출과 망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인지 정리가 됐죠. 23번입니다. 절차적 지식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절차적 지식과 연관성이 있는 게 절차기억이에요. 절차기억. 우리는 외연기억과 암묵기억이란 걸 알아요. 외연기억에는 우리가 보통 하는 의미기억과 일화기억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암묵기억에 있는 거예요. 암묵기억 중에 하나예요. 암묵기억에는 절차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점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암묵기억입니다. 이 절차기억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네, 운전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어떤 행동을 수행할 때 절차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절차기억, 절차적 지식입니다. 자, 첫 번째, 일화기억은 절차적 지식의 대표적인 형태가 틀렸습니다. 답은 찾기 쉬웠네요. 자, 일화기억, 외형기억이 있다고 그랬죠? 외형기억과 암묵기억은 달라요. 외형기억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미기억입니다. 하나는 저기 있는 일화기억이죠. 에피소드 메모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일화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바로 외형기억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암묵기억에 절차기억이 있는데 외형기억에 일화기억이 있으니까 일화기억과 절차기억은 서로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조건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조건적 지식은 보통 서술적 지식과 그 다음에 절차적 지식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서술적 지식하고 절차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조건적 지식이라 합니다. 조건적 지식.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이다. 맞죠? 자전거를 어떻게 타? 운전을 어떻게 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언어적 부호와 이미지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는 것 언어로 부호화할 수 있어요. 이미지로 부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는 심상입니다. 심상. 자, 수학 문제 풀거나 과학 실험하는 과정,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게 절차적 지식이죠.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공식을 알고 푸는 순서가 있죠. 이게 절차 순서예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절차적 지식은 과정과 연관성이 있구나. 순서와 연관성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셔요? 운전도 그렇잖아요. 자, 정리가 됐죠. 답은 1번입니다.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인지과정은 뭐냐? 첫 번째, 생성효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 유사한 단원 정보와 혼동이 덜 되도록 한다. 세 번째가 힌트죠. 새로운 아이디어, 개념, 정보 등을 덧붙인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교화입니다. 정교화예요. 유지시연은 암송이에요. 이 조직화는 바로 범조화하는 거죠. 같은 것끼리 범조화하는 작업이 바로 조직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새로운 정보를, 제가 정교화의 사례를 들은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공부합니다. 이제까지 안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내 머릿속에 장기억에 있는 거 있죠? 그걸 끄집어 와요. 끄집어 와서 이 녀석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교화거든요. 그러면 생성 효과가 생길 수 있고요. 새로운 습득된 지식이 내 장기격에 새롭게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사한 다른 정보와 혼동이 덜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개념, 정보, 해석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것을 내가 이해했어요. 이게 바로 정교화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정교화 시연이 가장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정교화 시연이 가장 기억이 잘 되는 건데 유지 시연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 조직화 시연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가장 기억이 잘 되는 것은 정교화 시연입니다. 기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부등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애킨슨과 시프린 나왔네요. 이중기억 모형, 이걸 다단계 모형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했죠. 여기에 말하는 이중기억은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을 말합니다.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을 이중기억이라 합니다. 일명 크레이크와 로카트. 크레이크와 로카트의 정보처리의 수준 모형이 있습니다. 이건 달라요, 여러분. 정보처리 수준 모형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것은 물리적인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의문적인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적 수준입니다. 오른쪽 갈수록 수준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적 수준일수록 가장 깊은 수준일수록 기억이 잘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중기억 모형에서는 기억의 구조를 고정된 것으로 보았다. 맞습니다. 이렇게요. 앞에서 해드렸잖아. 감각기억에서,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이게 고정된 걸로 봐요. 그 다음 이중기억 모형에서는 통제과정의 예로 약호화, 부호화라고 하죠. 우리가 기억을 잘하려면요, 부호화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연 조작을 하고 탐색 방략 등을 들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로 가야 되잖아요. 순서상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시연도 하고 탐색 방략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탐색 방략의 대표적인 게 앞에서 했던 정교화라고 하는 거, 조직화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탐색 방략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 수준 모형이 나왔네요. 이 두 가지는 이중기억이고 이 두 가지는 정보처리 수준 모형인데, 정보처리의 순서를 가정한 것은 뭐예요? 그렇죠? 이중기억이죠. 이중기억. 어디 있어요? 앞에 썼던 거. 감각기억에서, 그렇죠? 단기기억에서, 그 다음에 장기기억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이 바로 이중기억 모형이에요. 정보처리 수준 모형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처리 수준이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분석 수준이 깊을수록 기억이 더 잘 된다. 어떤 수준? 의미화 수준. 여기 있잖아요. 의미화 수준, 의미적 수준이 가장 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맞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답은 3번.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의 자극 연결 방식은 뭐냐? 자, 여기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연 조건 형성, 그 다음 흔적 조건 형성, 그 다음 동시 조건 형성, 그 다음 역행 조건 형성이다. 이 순서도 아셔야 됩니다. 이 순서도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노래를 부른 후 1초 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기에게 젖병을 물린다. 종을 3초 동안 울리고 난 후 0.5초 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에게 먹이를 준다. 그러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잠깐 쉬었잖아요. 이게 흔적이에요, 흔적. 이게 흔적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흔적 조건 형성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지연 조건 형성은 흔적이 없는 겁니다.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 종소리를 딸랑딸랑 줬습니다. 그 다음에 먹이를 줘야 되겠죠. 먹이 주는 그 순간까지 종소리가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지연 조건 형성입니다. 근데 지연 조건 형성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0.5초, 1초 이런 흔적이 있는 겁니다. 잠깐 텀을 주는 흔적. 그게 바로 흔적 조건 형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흔적을 안 주는 지연 조건 형성이 가장 효과가 좋다. 27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A양의 정서적 변화와 관련된 행동주의 개념이 아닌 것은 무조건 자극, 중성 자극, 조건 자극, 조건 반응, 행동 연쇄 이렇게 나왔습니다. A양은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학교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외모가 엄마와 비슷했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가 편한 곳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해볼게요. 담임 선생님의 외모가 있어요. 이것이 엄마와 비슷해요. 엄마를 보면 편안함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의 외모가 엄마 외모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의 외모 때문에 바로 학교가 편했어요. 학교가 편한 곳으로 인지됐어요. 생각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조건 자극이죠. 이게 뭐예요? 무조건 자극이죠. 이게 뭐예요? 반응이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엄마의 외모, 전에 선생님의 외모는 그렇습니다. 종소리와 유사하게 중성자극이었어요. 그 중성자극이었던 것이 엄마의 외모와 비슷한 바람에 조건자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자극 맞고, 중성자극 맞고, 조건자극 맞고, 조건반응 어디예요? 이게 조건반응이죠. 이게 조건반응. 선생님의 외모만 봐도 학교가 편해진 거죠. 이게 바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의 응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행동연쇄입니다. 행동연쇄는 상관이 없어요. 행동연쇄법, 행동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골프 선수가 스윙을 하는 것. 스윙은 연결 동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행동연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연결된 행동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네, 행동연쇄입니다. 이해되셨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건 행동연쇄와 상관이 없어요. 자, 28번 문제입니다. 장기기억과 연관성이 있는 신경전달 물질 찾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장기기억 형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치매요. 이게 적으면 치매가 발생해요. 뭐죠?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은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와 연관성 있는 게 아세틸콜린이다. 아세틸콜린.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도파민. 이건 조현병과 연관성이 있죠. 아드레날린은 에피네프린과 동의어입니다. 에피네프린과 동의어입니다. 자,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은 우리가 보통 위급 상황, 스트레스 상황,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신경전달 물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페닐알라닌은 단백질 분해 요소고요. 자, 노르에피네프린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세로토닌까지 써드립니다. 자, 감소하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장기기억, 치매, 아세틸콜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행동주의에서 강화가 제공되지 않아도 학습이 일어나는 현상, 이걸 뭐라 하느냐? 강화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학습이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지각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강화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학습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인지학습에서 배웠던 잠재학습입니다. 강화를 주지 않았는데 학습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지학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톨만을 생각해 보시면 톨만은 강화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주위의 미로 실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지 지도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톨만의 잠재학습이요. 주위의 미로 실험. 인지 지도, 인지도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형성하게 되죠. 강화를 주지 않았어요. 도달했어요. 미로 실험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먹이를 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수행하지 않아요. 근데 먹이를 주니까 이걸 수행하더라. 근데 이미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화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구나. 학습에 있어서 강화가 그리 중요한 거 아니구나. 학습에 있어서 강화의 중요성은 그리 많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분이 톨만입니다. 그래서 강화가 제공되지 않아도 학습이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인지와 연관성이 있는 지각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합법칙, 의문효과, 은밀한 강화, 대비효과 이건 상관없는 이야기들,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각한다는 것은 인지적 요소가 발휘되는 거예요. 인지적 요소가 발휘돼야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학습을 유사어로 인지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K교사는 학습 내용의 파지, 이게 바로 기억이라고 말하죠. 자, 학습 내용의 파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억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습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이게 힌트예요. 곧바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관계를 설명해 줬어요. K교사가 활용한 행동주의 원리는 뭐냐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반복의 원리, 강도의 원리, 소구의 원리, 근접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가 있는데, 보통 계속성의 원리, 강도의 원리, 근접성의 원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행동주의 원리에서. 자, 계속성의 원리는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을 계속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학습이 잘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강도는 뭐냐면 CS가 있고 UCS가 있잖아요. CS가 종소리죠. UCS가 먹이잖아요. 어떤 게 써야 돼요? 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CS보다 UCS가 강도가 세야 된다고요. 이게 강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학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뭔지 아세요? 시간 근접성입니다. 거리 또는 시간의 근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파블로프의 근접성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슈탈트, 형태주의 심리학, 인지학습에도 바로 지각화의 법칙에 보면 근접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근접성의 원리를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신 분은 파블로프가 되고, 그 다음에 거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신 분이 베르타이머가 바로 누구죠? 네, 인지학습, 게슈탈트, 형태주의 심리학과 연관성이 있어요. 형태주의 심리학은 인지학습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베르타이머가 이야기한 게 지각화의 법칙이죠. 앞에서 지각학습의 동의어는 인지학습이다 그랬잖아요. 지각화의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근접성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곧바로가 중요한 거예요. 곧바로는 바로 시간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있겠죠. 어떤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바로 이전에 학습한 내용과의 관계를 연결해 준 거라 이것은 근접성의 원리가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돼요. 이해됐죠? 네. 근접성의 원리는 파블로프가 말한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근접과 그 다음에 베르타이머, 형태주의 심리학자인 베르타이머가 말한 지각화의 법칙의 거리상의 근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두 가지 다 이 사례를 적용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을 설명하고 한참 거리를 두었다가 나중에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곧바로 설명해 주는 것이 파지를 촉진하는, 기억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근접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30번의 답은 4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학습 이론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도 있나요? 복습하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돼요. 이제까지 학습 이론의 문제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학습 이론의 문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면 다가오는 시험에서 조금 더 연단되셔서 여러분들이 좀 단단해지셨어요 이미. 그래서 연단이 잘 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학습 이론의 기출문제는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까지 있다. 이 문제들은 좀 쉬운 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려운 문제는 또 이후에 있었던 기출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도 점검을 잘 해주시면 학습 이론에 취약점이 많은 수험생분들도 자신 있게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